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관계의 고통 속에서 헤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상처뿐인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소통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본 적은 없으십니까? 특히 자녀 문제 등으로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 할 때 그 고통은 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깊은 상처와 끝나지 않는 슬픔,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후 겪게 되는 애도의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위로와 함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이 지식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슬픔의 과정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멈춰야 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이 말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로 인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쟁을 치릅니다. 수십 년 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과 마음의 상처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접촉 차단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치유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머릿속 깊이 박힌 독초 같은 기억들을 하나씩 뽑아내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과 소통해야만 하는 현실은 상처를 더욱 덧나게 할 뿐입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 한가운데 갇힌 사람처럼 이들은 생존을 위한 도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자신을 지켜줄 단단한 우산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 심리적 방어 도구에 관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온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에도 온종일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적 격변을 최소화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메시지에 담긴 숨은 의도와 감정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추가 소통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중립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 양육 문제로 타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피해자는 어떤 문장을 써야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을지,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며칠 밤낮을 고통 속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혹은 과거에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전달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내 진심을 알아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으로 텅 빈 껍데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차가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무엇에 상처받는지 인지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오직 자신들의 다음 먹잇감을 얻기 위한 도구로만 활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소통법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심리학에서 회색돌 기법이라고 불리는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길가의 흔한 회색 돌멩이처럼 지루하고 반응 없는 존재가 되어 상대방이 흥미를 잃고 스스로 떠나가게 만드는 대화 기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숨기는 것을 넘어 언어학과 감정 분석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를 자극하지 않는 최적의 소통 방식을 체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결국 치유의 과정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자극하여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분노나 공격적인 행동, 혹은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는 시도를 유발할 수 있는 감정의 미끼가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의 고통, 상처, 분노를 언어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감정적인 소통은 추가적인 탄약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낸 모든 감정의 조각들을 데이터베이스처럼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공격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분노에 찬 메시지를 보내면 그가 상처받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녀가 화가 났군. 아주 좋아. 그 말은 지금 그녀가 매우 취약하고 어리석다는 뜻이지. 감정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군. 이 분노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얻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발가벗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며 여기가 나를 공격할 최고의 지점이야. 이렇게 하면 나를 가장 쉽게 조종할 수 있어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셈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화내기를 원하고 의도적으로 당신을 자극합니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이 과정을 훨씬 더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을 들추는 특정 단어들을 교묘하게 메시지에 심어놓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균형과 평정심을 완전히 파괴하여 취약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기계처럼 감정이 배제된 채로 소통하는 순간, 즉 회색돌이 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거의 즉각적으로 흥미를 잃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유용하거나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챗봇 흉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의 과정입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단순히 특정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모든 대인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온 마음을 다 바쳤다가 희생양이 되는 패턴을 멈추고 스스로를 치유할 도구를 손에 쥐는 다층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호적 의사소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방어선과 경계를 무너뜨리고 감정을 이용해 당신을 조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소통 방식입니다. 당신의 취약점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가능해집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평범한 인간, 상식이 통하는 성인과 대화하고 있다고 믿는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의 미성숙함과 결합된 최적화 기계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소통 훈련은 피해자에게 일종의 방화벽을 설치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악성 코드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 침입 탐지 시스템과 방화벽을 사용합니다. 방화벽은 선택적인 막처럼 유해한 데이터는 차단하고 안전한 데이터만 통과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 외부로 나가는 정보 역시 방화벽을 통해 필터링되어
컴퓨터의 취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정보는 차단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를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라고 생각한다면 피해자는 바로 이 컴퓨터와 같습니다. 세상에 열려 있고 소통하기를 원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취약점을 노출합니다. 악성 코드는 이 틈을 파고들어 컴퓨터를 장악하고 조종하며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매우 어렵고 때로는 컴퓨터를 완전히 포맷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보호적 의사소통은 바로 이러한 심리적 악성 코드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수는 안정화된 반면 사이코패스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0년, 20년 전보다 사이코패스와 마주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회색돌 기법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이코패스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즘과 사이코패스 성향을 모두 가진 악성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즘은 타협된 버전의 자기애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 같고 망상에 빠져 있으며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들은 관심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중독자와 같습니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그 마약을 파는 공급책입니다. 사이코패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지능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환상 속에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당신을 여신으로 대하며 사랑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린아이의 소꿉놀이와 같은 유치한 환상일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때로 불쌍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무기와 권한이 쥐어졌을 때 벌어지는 비극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는 다릅니다. 그들은 중세시대에 우리가 악마라고 불렀을 법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명백한 가해 의도와 가학성이 존재합니다. 사이코패스에게 유머 감각이란 당신을 고문하며 즐거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는 협상, 타협,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자신의 환상 속에 존재하는 내적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당신을 보지 못합니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당신이 자신의 목표 달성에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길 위에 있는 돌멩이일 뿐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당신이 있다면 그들은 말 그대로 당신을 짓밟거나 차로 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유용할 때만, 그 유용성의 유효기간 동안만 당신은 존재합니다.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즉 상대방의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블랙홀뿐이라는 사실, 혹은 내가 포식자에게 그저 먹잇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소통하는 행위 자체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느끼고 환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집요하게 매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한 당신은 여전히 그의 환상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회색돌이 되어 감정을 거세하고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면 그 환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환상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환상을 앗아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벗어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방화벽을 세우고 거울의 방과 같은 혼란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을 치유하는 데 집중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감정적으로 소통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행동이 피해자의 깊은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공유된 환상이 악몽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공유된 것이며 삶의 어떤 구조와 질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인간은 이야기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삶의 서사가 없다면 삶도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은 끔찍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의 서사입니다. 따라서 이 중립적인 소통 인터페이스를 통해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종의 자기 훈련입니다. 그러나 환상을 걷어냈을 때 남는 것은 거대한 공허함일 수 있습니다. 환상은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환상에서 벗어난 후 극심한 우울감이나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과 함께 반드시 새로운 삶의 서사를 제공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프로그램이 피해자에게 자기 파괴적인 소통을 멈추도록 훈련시키는 첫 번째 단계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들에게 대안적인 삶, 새로운 의미를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공백은 혼자서는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그 빈자리를 건강한 자아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